자, 이번 시간에는 3절 긴급복지지원법과 장애인 연금법을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법은 2005년도에 5년짜리 한시법으로 제정되었던 법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만 적용하려고 만들었다가 2009년 개정을 통해서 오늘날처럼 연금법으로 바뀌고 그러면 사회복지사업의 근거법의 하나로 이렇게 수록이 된 겁니다. 때문에 여기 긴급복지지원법 2005년 제정으로 여긴 5년간 한시법이었어요. 그리고 2009년 개정으로 인해서 연금법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이렇게 수록된 법이 되겠습니다. 자, 긴급복지지원에 보면은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신속한 지원을 약속한 법이 긴급복지지원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위기상황이란 건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이냐? 위기상황이란 어떤 상황이 위기상황일까? 여기 보면 위기상황이란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위기상황은 또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바로 위기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도 포함해서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인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또 구금시설 수용 등의 소득을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누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이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위기 상황에 포함이 됩니다. 또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또 그런가 하면 주소득자뿐만 아니라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 또는 실질적으로 부소득자의 실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주소득자는 당연한 거니까. 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위기 상황으로 하되 위기 상황의 대상자 범주는 본인은 당연하고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엔드입니다.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 보시되 다른 거 다 좋습니다만 여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또는 주거에서 생활하기 어렵게 된 경우, 또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도 위기 상황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 원칙은 신속이니까 기본 원칙 단어 앞에 보면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보시고, 그다음에 긴급지원기관, 여기는 긴급복지지원법에는 보장기관이란 말을 쓰지 않고 긴급지원기관이란 말로 합니다. 역시 우리가 앞에서 본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기초연금법이나 이거 보면은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거주지를 관할하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구조는 접근성에 아주 시급한 접근성을 언제나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합니다. 나머지 좋고. 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하려면 당연히 사회보장 수급권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브래드쇼의 욕구 분류로 본다면 표현된 욕구로 전환을 요구로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급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하여야 한다는 건 스티그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나 구술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긴급복지 지원도 나오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를 보면은 더블 2번에 걸친 이의 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구두나 서면으로 시도지사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 만약에 시도지사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도지사를 거쳐서 구두나 서면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도 구두란 말을 넣는 것처럼 여기 긴급복지지원법에도 서면이랑 법률행위라고 해서 꼭 서면으로만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여기 나오는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두로도. 다음에 아래 신속 누구든지 하는 것은 알 수 있는 거고 보시고, 다음에 여기 보면 유기사항의 발굴이 있습니다. 유기사항의 발굴, 요즘 보면은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보면 전에는 앉아있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면, 클라운터가 찾아오면 특별히 시간 내서 만나나 주는, 하소연이나 들어주는 이런 소극적 만남을 가지고 실천이 시작됐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적극적 만남을 강조하죠. 아웃리치라고 합니다. 아웃리치. 그렇기 때문에 보면 소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각지대 발굴이나 또 사회복지 협의회에서는 소유계층 발굴이나 또는 사회복지 전담 공문에서 강조하는 취약계층 발굴이나 마찬가지로 여기 위기상황 발굴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 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 그리고 적극적 만남을 말하고 있어요. 적극적 만남. 적극적 만남을 이처럼 위기상황 발굴, 소유계층 발굴, 취약계층 발굴, 사각지대 발굴 등의 용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아웃리치라고 하죠. 적극적 만남, 아웃리치. 다음에 현장 확인 및 지원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은 신청만 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우리는 자산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됩니다. 때문에 여기 이게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원을 요청할 때 또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그 긴급지원 대상자 및 가구 구성원은 다음의 자료나 정보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 나오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에 있는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로 여기가 통과되어야 적격 여부 심사를 통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상의 지원의 내용에는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으로 보통 이게 대비해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직접 지원 6가지와 그리고 간접 지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직접 지원에는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히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생계 지원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총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특히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바로 최근에 개정된 내용. 종래는 생계 지원도 1개월이 원칙이었어요. 신속하게 할 때 1개월 원칙이고 나머지 왔는데 생계 지원은 그야말로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살아 남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생계 지원은 1개월에서 3개월로 수정한 겁니다.
그래도 생계 지원을 6개월 이상 지원할 수 없다. 나머지 주거 지원, 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뭐 다른 연장의 기회도 상세하게 법률로 적어놨습니다만은 그건 현장 적용해서 이렇게 접목할 것이고, 어쨌든 생계 지원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주거 지원, 시설 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 1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의료 지원과 교육 지원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간접 지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것을 기관단체의 연계 등의 이걸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간접 지원이라고 표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만, 위에는 직접 지원으로서 우리가 6가지를 봤고, 얘는 간접 지원으로 사회복지 기관단체 간의 연계 지원, 또 상담이나 정보 제공이나 그 밖의 지원을 그냥 이렇게 간접 지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규정에 보시면 법률의 내용에 보면 생계 지원 및 주거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각각의 환도로 한다. 자, 실질적인 현장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국기법 생계 지원과 주거 지원은 국기법상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각각 한도로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좋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좋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쭉에서 사후조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소득이나 재산 등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해야 된다. 물론 앞에서 적정 여부 아니면 긴급지원을 신청했다 해도 적정 여부 심사는 자산조사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된다. 적정 여부가 아니라 적정했는지도 조사해야 된다. 다음에 자, 여기 보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 조금 전에 나와 있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여기 보면 문제가 나오는 것이 바로 2번이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국기법상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가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사를 면제한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적정성 심사를 하는 건 아니고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건 아니고 국기법상 또는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 바로 이 두 번째가 곧잘 나오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도 있죠. 다 좋습니다. 긴급지원에 대한 부담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당연히 여기에도 국가가 부담하는 국세 부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시도 시군구로 넘어가는 지방세 부담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세한 내용은 따로 이제 딸리 정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분담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장애인연금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법. 2010년도에 이렇게 등장했던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적에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연금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장애인 이야기도 모든 장애인이 아니고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 뭐 이런 먼저 반복이지만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통한 생활안정, 복지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누가? 국가, 시도, 그리고 시군구가 부담한다. 이 말은 뭐야? 조세로 부담한다. 그렇죠? 장애인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동원하여 국가,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도와 시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해서 조세. 국가가 내는 것은 국세 부문일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내는 것은 지방세 부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세로 부담한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은 그러므로 공공부조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의를 보시게 되면 중증장애인, 모든 장애인이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 그래서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보시고 중증장애인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소득인정액이죠. 우리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할 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개별 가구를 단위로 하여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 소득인정액 기초연금과 똑같이 본인이란 말은 쓰지 않았지만 수급권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플러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이렇게 계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만 개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본인과 배우자만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뭐 쭉 좋고 자, 수급권자의 범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아까 기초연금법의 대상은 누구예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그리고 65세 중에 70%까지는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처럼 여기도 보면은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은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 65세 이상을 따진 것처럼 여기도 역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그야말로 18세 이상인지 아닌지 중증장애인지 아닌지 그리고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아닌지 여기는 뭐야? 결국에 정책론적 입장으로 간다면 귀속적 욕구 중에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을 첫 번째 조건으로 해서 연령. 그리고 나서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나서 자산조사.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과 진단과 자산조사 세 가지를 들었다고 이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는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나중에 또 장애인 복지에서 다시 한번 떠올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 인구학적 조건 중에 연령, 그리고 전문가의 진단, 그리고 자산조사 세 가지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70% 수준이 될 때까지 어찌 보면 기초연금과 아주 유사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죠. 기초연금과. 그래서 보시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 뭘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현금급여로 기초연금도 장애인연금도 현금급여로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연금에는 기여연금과 무기여연금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기여연금이라고는 기여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기여연금인데 우리가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 외에도 4대 직영연금이라고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이런 5가지는
기여를 전제로 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기여연금입니다. 그에 비해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기초연금과 현재 다루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기여가 없었어도 지급할 수 있는, 기여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는 무기여연금입니다. 기여가 없었어.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급여로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급여로. 여기 보면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초연금액에 전년도 기초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해서 기초연금액을 결정한 기준연금액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기초급여액은 어떻게? 전년도 기초급여액에다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연금액, 기초연금법에서 기초연금액이라고 하던 여기 나오는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에서 기초급여액이라고 하든지 간에 전년도 기초연금액 또는 전년도 기초급여액에다가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매년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 결정 기준이나 여기 나오는 장애인연금법의 기초급여액의 결정 기준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기초연금액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부부가 모두 그 수급권자가 된다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0%를 감액하여 80%만 지급한다. 여기 수급권자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금액을 감액한다. 80%만, 앞에도 적었죠? 80%만 지급을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여기 있는 기초급여액은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액 결정 내용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가급여액이 있죠. 부가급여액. 다음에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되는데 18세 이상으로 자세 중증 장애인지 아닌지, 그리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지 아닌지 이 세 가지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먼저 여기 보면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적에는 장애인연금에 여기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 이 말은 뭐야?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에 수급권자가 동의했다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특히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장애인연금을 대신 신청했을 때 그의 동의를 했다면 이때 그냥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자산조사에 뭐가 있어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자, 이런 것을 이 정보에 관한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똑같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에 따른 조사가 쭉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뭐 우리는 행정법 내용에 의해서 여기 보면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뭐 기본 행정법적 적용입니다. 아무나 내가 어디 공무원인데요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음에 연금 지급의 결정이 나와 있습니다. 연금 지급의 결정. 특별자치도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에 따른 조사를 하였을 때 지체 없이 장애인연금의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어떤 뭐 기한을 두고 7일 이내에 14일 이내 이런 말이에요.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해야 된다. 그리고 수급권자에 대한 통지는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된다.
자, 이런 게 이제 법조문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장애인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여기 보면 신청한 날이 그러니까 기초연금도 어때? 기초연금은 언제 지급해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수급권이 소급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똑같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준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의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이 소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 정기, 이게 바로 연금이죠. 연금이라는 것이 현금으로 매월 정해진 날에 규칙적으로 지급할 때, 시리즈로 지급될 때 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월 정기적으로. 다음에 수급계좌 좋습니다. 또 역시 기초연금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아까 그 기초연금에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 왜냐하면 지급되는 기간이 수급권이 소멸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도 지급되는 그 달이 끝나지 않았으면 그 달치가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그 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이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 있을 때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미지급, 장애인연금이나 미지급,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망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했다는 것은 사망한 걸로 수급권이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급하는 기간은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말일날 사망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지급 연금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미지급 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도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서 예외규정으로 사회보장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권 소멸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망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으로 이주하여 출국하는 경우, 이주했던 거에 출국하는 경우, 또 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뭐 기초연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장애인연금은 기초연금과는 달리 또 뭐가 있어요? 중증장애인 여부가 하나의 심사 결과이니까 그래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어쨌든 사망, 국적상실, 국적이주, 국적상실이나 외국 이주 뭐 이런 등이 다 소멸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보시고. 다음에 거기 보면 수급권의 정지, 지급 정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어떤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수용 중인 경우, 또 행방불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경우 이건 다 지급 정지입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180일, 여기 수급자의 해외 체류 기간이 180 이상 지속되어 사실상 국적상실이나 국외 이주에 해당되는 경우도 이 180이라는 단어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보칙. 장애인연금법에 의해서 이렇게 보신다면 만약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권리 행사에 있어서 권익 침해가 있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처분이 있으면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역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압류금지가 나와 있죠. 압류금지. 여기 이제 조심스러운 것이 장애인연금법에 보면 수급자에게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장애인연금 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도 압류할 수 없다. 돈도 압류할 수 없다. 금품뿐만 아니라 돈도 압류할 수 없다.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으로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자, 결국에 여기 압류금지라고 제목은 적어놨지만 기초연금법이나 장애인연금법에서 장애인연금으로 지급된 금품이나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담보 제공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같이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은 사회보장기본법 기본 내용에 의해서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이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효를 보면은 여기는 5년간 이렇게 돼 장애인 연금을 받을 권리, 또 장애인 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5년으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을 권리. 아까 미지급 연금이 있을 때 생계를 같이 한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미지급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그러면 환수를 이끌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도 5년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업무의 위탁도 있고 쭉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공공부조에서 긴급복지 지원과 더불어서 장애인 연금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법률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